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해드릴 강의는요,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다른 시간에 사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죠. 현실성, 현장성, 복사성, 그 다음에 우연성, 고립성이라는 그런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하고 틀린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이 우연성이 가장 사진이 표현할 사진만의 그런 장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진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아주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게 사진의 그 길인데,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획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느닷없이 벌어지는 게 우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연이 사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하고, 그 많은 준비를 했을 때 사진의 결과물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예술 사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품 사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그 다양한 그 소재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진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소재는 되고 저런 소재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모든 게 사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처음에 배울 때는 특정한 그 장르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찍어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의 흥미를 끄는 게 아닌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찍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 크게 분류한다 그러면 뭐 풍경 사진도 찍어보고, 거리 스냅도 찍어보고, 뭐 정물 사진도 찍어보고, 인물 사진도 찍어보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찍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자신의 성격, 자신의 그 환경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또 그런 대상 중에서 풍경이면 풍경 중에서 뭐 들판을 찍는다든가 산 타는 걸 좋아한다든가 뭐 또 이렇게 또 갈라지겠죠. 그렇게 다양한 그 사진의 대상 중에 자신이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대상을 찾아주는 게 우연성을 포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찍어서 좋다라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나의 관심을 끌고 내가 흥미를 가진 주제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줘야 이게 그 우리말에 평양 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격이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막 사람이 북적대고 스포츠 경기장 가서 스포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시위하는 장소에 가서 시위 찍으라고 하면은 그게 내키지가 않거든요. 또 거리 스냅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 사진을 왜 찍냐고 따지면은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진은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사진의 그 발전 단계가 높아지는 거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그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건데,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성격에, 내 환경에 맞는 흥미와 관심 있는 대상을 찾아주는 게 사진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사진들 중에도 여기 지금 봤던 사진입니다. 이게 엔젤 아담스 파트에서 나왔던 사진인데요. 이게 여기 크게 사진에 분류를 나는 뭐 이 네 장 사진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뭐 풍경 사진도 있고요. 엔젤 아담스 요거는 지금 로버트 카파가 찍은 전쟁터의 전쟁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건 이제 거리 스냅 일종인데 이게 월리엄 크라인인지 로버트 프랭크인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거리 스냅적인 그 요소의 사진도 있고, 또 요건 아놀드 뉴만이 찍은 인물 사진인데 이렇게 인물 사진도 있고, 여기는 없는 뭐 정물 사진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그 사진의 그 관심 대상을 갖는 그런 다양한 소재나 주제나 이런 장르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진의 그 종류 중에 내 성격에 맞는, 나의 흥미를 끄는, 내가 관심을 갖는 그런 장르의 사진을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목숨을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면 못 찍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나 같은 사람도 못 찍어요. 뭐, 이 굉장히 이 전쟁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진짜 사진가로서, 보도 사진가로서 굉장한 책임과 의무와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찍는 사진인데, 이 종군 기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자신의 성격에 가장 맞는 그런 대상을, 주제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흥미와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대상이 선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마징가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찍는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히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진의 완성도가 높았고, 그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는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전 시간까지 오늘 이전까지 배웠던 사진에 뭐 엔젤 아담스라든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뭐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 같은 세 명의 사진가로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찍는 풍경이든 전쟁이든 거리 스냅이든지 간에 자신이 찍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전에 그만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21세기에 가장 촉망받는 사진 잡지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일하는 그 소속된 사진가한테 특정한 지역의 촬영 오더가 떨어지면은 이 사진가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메라 들고 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노트를 들고 도서관을 간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에 가서 자신한테 주어진 그 지역에 대한 그 자료 조사를 제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형은 어떻고, 1년 4계절의 그런 기후 조건은 어떻고, 그 지역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도시는 어떤 형태로 형성이 돼 있고 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아주 심층적인 자료까지 최대한 많은 자료를 끄집어서 그 동네, 자기가 촬영을 가고자 하는 곳에 그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신만의 그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서 뭐 5단계인데 5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요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젤 아담스가 제가 강의할 때 또 많이 예를 드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엔젤 아담스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젤 아담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역에 깔려있는 국립공원을 3번이나 다 돌아다녔어요. 3번씩이나.
그 이상 다닌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번을 전국의 국립공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엔젤 아담스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중에서도 요세미트 국립공원이 중심이 돼서 엔젤 아담스의 대표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엔젤 아담스가 생활했던 공간이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요세미트 밸리의 그 지역을 60년 동안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동안 구석구석 그 산의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파악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또 몇 시 때 날씨 어떤 상황에 몇 분 응선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훤하게 보듯이 다 꿰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걸 꿰고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사진이 아주 최고의 사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보 파악이 자연스럽게 60년 동안 봤으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사진의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또 자료 수집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죠. 자료를 분석하고 공부해서 자기만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또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모든 사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기 전에 준비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그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젤 아담스 사진을 얘기했지만 엔젤 아담스의 사진이 이 사람이 내가 풍경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신이 그 요세미트 지역을 파악을 해서 요세미트 지역의 어떤 면을 찍어갖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엔젤 아담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로버트 아담스라는 사진가가 찍은 겁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뭐 성은 틀리지만. 근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엔젤 아담스의 사진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요세미트 밸리의 풍경 사진인데, 지금 로버트 아담스가 찍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황량한 벌판에 그 농사 짓고 개간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엔젤 아담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론자라고 그랬습니다. 환경보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웅장함을 찍어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인데 인간 니네들이 이 자연을 훼손할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아담스 사진이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의 풍경 사진이었어요. 누구나 봐도 사진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사람 사진을 보면 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아담스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개발이라든가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모습의 그런 풍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타포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형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초창기에 또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풍경 사진의 일종인 지형적인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사진가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 로버트 아담스가 찍은 이런 사진을 뉴 타포그래피라는 그 타이틀을 또 붙여줍니다. 새로운 지형 사진. 그래갖고 이렇게 훼손되고 망가지고 뭐 개발되는 모습에 이런 형태의 풍경 사진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엔젤 아담스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했던 거고, 로버트 아담스는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예를 들면 인물 사진을 내가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인물 사진 찍는 사진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동양 철학에 나오는 뭐 성악설 성선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놈들이다.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이 내면은 아주 악한 구렁이가 막 수십 마리 들어있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성악설이고, 성선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다. 근데 살면서 삶에 부대끼다 보니까 악해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선설인데, 공교롭게도 인물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찍는 사진가들의 대부분은 성악설에 초점을 맞추는 사진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표현한다든가, 인간의 그런 엉뚱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표현 방향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만들어져야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찾아내서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사진이, 좋은 사진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디지털 카메라가 되고 나서 그냥 마구잡이로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까? 막 총 쏘듯이 눌러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찍어서 우연히 건진 사진이 결과적으로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진을 셔터를 누르기 전에 준비 단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3단계예요.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 그 자료 정리를 해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사진의 표현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도 나오는 사진가들 중에 로버트 프랭크라든가 1960년대 그 주관적인 다큐멘터리의 포문을 연 이런 사진가들은 그런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편파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특히 로버트 프랭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사진을 타이틀로 작업을 했는데, 미국의 그런 썩어 들어가고 골마 터진 속으로 지금 썩는 모습의 미국의 암적인 요소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막 끄집어내는 사진가거든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고 풍요롭고 민주주의의 최강국이고 하는 이런 또 겉으로 드러난 표면도 있는데, 로버트 프랭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그렇게 화려한 조명 밑에 깔려져 있는 그런 병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버트 프랭크가 본 미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료를 조사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3번째 단계가 만들어진다면은 촬영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젤 아담스와 같은 풍경의 그런 웅장함,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름 사진을 찍는 게 좋을까,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필름 카메라를 쓰는데도 흑백으로 찍는 게 좋을까, 컬러로 찍는 게 좋을까, 카메라 포맷은 큰 게 좋을까, 기동성에 있는 소형 카메라로 하는 게 나을까, 와이드 앵글을 써서 왜곡을 심하게 줘가지고 변형된 자연 풍경을 찍어야 될지, 마운 렌즈로 클로즈업을 해서 좀 더 거창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렇게 기술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론에 따른 표현에 적당한 장비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테크닉이 거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선은 어느 시간대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자연광을 이용해서 찍어야 될지 인공광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콘트라스트는 강하게 해야 될지 약하게 해야 될지, 부드럽게 해서 표현해야 될지 하이키로 표현할지 로우키로 표현할지, 이런 우리가 지금 사진이라고 공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기술적인 정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1번부터 2번, 3번까지의 생각이라든가 정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그래도 그 생각의 정리를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1번, 2번, 3번을 전부 생략한 상태에서 좋은 카메라에 테크닉만 좋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사진을 가지고는 또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사진은 적절한 기술과 적절한 사진가의 생각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 기술적인 면도 알아야 우리가 카메라를 어떤 걸 쓰고 흑백 필름을 또 알아야 현상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자신이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진은 적절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가의 제대로 된 생각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적인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요 네 번째 촬영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게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에 대한 거.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에 맞춰서 촬영 장비를 싸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집에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 포맷별로 뭐 디지털도 있고 필름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싸매고 나가갖고는 사진의 완성도는 더 힘들어져요.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뭐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다 꺼내가지고 찍다 보면은 집중성도 떨어지고 해서 사진이 난잡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실전에서 경험해 본 거거든요. 미국을 횡단하면서 평생에 또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이고 다 들고 가자 이거 가져갔는데 그냥 포맷별로 같은 대상을 놓고 막 찍다가 보니까 그 완성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다라는 걸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장비만 집어넣고 가면은 훨씬 더 홀가분하게 완성된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들고 가갖고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론에 맞는 장비를 선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광선도 선정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방법이고 그래서 요 네 단계가 다 완성이 돼서 모든 준비가 다 끝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싸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촬영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바로 촬영하는 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왜냐면 그 탁상 공론이 될 수 있어요. 자료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겠다라고 모든 정리가 됐어요. 모든 정리가 돼서 갔지만 현장에 대한 분위기는 직접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직접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에 대한 오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식 촬영이라고 해서 웨딩홀에서 찍는 사진인데 그럼 내가 거기 그 웨딩홀을 한 번도 안 가본 웨딩홀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뭐 결혼 사진을 10년 20년 찍었기 때문에 그까짓 건 뭐 못 찍겠냐 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 결혼식장 식하는 날 당연히 가서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정한 자기가 프로페셔널 사진가라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그 식장을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껴가지고 신랑 신부가 요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요 각도에서 찍어줘야 되겠구나. 공간이 이러니까 후레쉬는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정리하고 알았던 기본적인 그 지식에다가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야외 촬영도 마찬가지고 풍경 사진이든 무슨 사진이든지 간에 그 모든 준비가 다 됐으면 그 현장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막 찍어대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자기가 찍고자 하는 구역 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 광선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는 게 최종 마무리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요 장소에서는 몇 시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하철 역 안에 있는 모습들, 현대인들이 그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이 지하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큰데 그 지하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상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자기가 판단이 됐으면 지하철을 타고 뭐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타볼 수도 있지만 2호선 타고 순환선이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뺑뺑 돌면서 지하철 안의 분위기들을 파악해서 머리에다 그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정보나 지식에 포함되는 거고 그 사전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는 거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난 다음에 그때 누르는 게 가장 최고의 셔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4번까지 준비가 됐다라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현장 분위기를 느낀 상태에서 자기가 정리한 자료하고 일치가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시간대 자기가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산된 시간대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5번째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자신이 머릿속에 구상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까지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막연하게 나가면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지 생각지도 못하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평생 가서는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을 필요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우연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뭐 많은 대부분 사진가들이 그렇지만 특히 지금도 여기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간에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 대한 강의가 해드렸는데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 뭐 미국 사진가지만 미국을 떠나서 세계의 그 현대 사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인데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 사람을 얘기한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초창기에 찍었던 이 사진인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 제목으로 하면은 종점, 뭐 종착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닐 때는 버스보다는 그 마차가 다녔는데, 마차가 여기가 지금 맨하탄입니다.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생활하고 활동하던 공간이 이 뉴욕 맨하탄인데, 이 동부의 겨울은 굉장히 살벌하죠. 이 눈폭풍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많고, 요즘 뭐 기후 변화로 눈도 요즘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큰 폭설이 내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추운데요. 그 맨하탄의 겨울의 사진을 좀 주로 많이 찍었어요. 또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근데 이 사람이 찍고자 해서 이 장소에 나간 건, 이 마차가 자기가 정해져 있는 코스를 말이 뛰고 들어왔을 때, 그 추운 겨울날 그 코스를 다 돌고 들어오면 말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덥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몸에서 나는 열기를 찍기 위해서 저 장소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6시간을 기다렸다 요 장면을 찍은 거죠. 요 장면을. 그래갖고 여기 지금 스캔 상태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갖고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뿌옇게 올라오는 게 말에서 나는 그 열입니다, 열. 그 다음에 앞에서 말의 입에서나 코에서 나오는 이 김이죠, 입김. 요런 장면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장면을 잡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을 했고, 이 장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순간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마차들이 왔다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마차가 정차됐을 때 요 모습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구상하고 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셔터를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우리가 안드레스 브레송이 얘기한 결정적 순간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우연히 팍 찍어 그게 만들어지는 게 뭐 찰나의 예술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가차없이 셔터를 눌러서 그 장면을 잡아내는 걸 우리가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진의 포인트고, 요게 우연을 필요로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거 뭐 좋은 카메라가 1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나가서 셔터를 눌러내는 게 상수가 아니고, 나가기 전에 1번부터 2번, 3번까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준비 과정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메커니즘에 대한 사진의 기술적인 내용을 또 잘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셔터를 누르는 요 5가지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품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형식적으로 막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게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 시간이 뭐 다른 강의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우연을 필요로 포착하는 그 우연성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요 장면이, 요게 제일 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거는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 이 기술 뭐 카메라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는요, 자꾸 만지다가 보면은 자연히 늘게 돼 있어요.
이 카메라를 보물단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얘기를 좀 아주 황당한 경우를 당한 적도 있는데, 카메라 사용법,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카메라를 이것 돌리고 저것 돌리고 렌즈 빼고 뭐 배터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 카메라에 대한 뭐 자기 카메라를 존중을 안 해준다나 뭐 새 카메라인데 너무 막 만진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황당한 경우인데요. 그건 되게 멍청한 짓입니다. 카메라는 이건 도구고 소모품이에요. 또 자꾸 만져줘야 길이 들게 돼 있고요. 자신의 카메라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막 조작을 하는데 그 자기 카메라를 막 다룬다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나게 멍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얘는 막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나고 뭐 자기가 설정한 값이 자꾸 잘못됐다 싶었을 때 초기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물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도구지. 근데 이 도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5가지의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라고 그러면 이 도구가 그때 가서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우연을 필요로 만들어가는 요 5가지는 아주 절대적으로 제가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요 5가지 방법은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할 때 실천을 해주시면 여태까지 찍어왔던 사진보다도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